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그 월드컵 특수를 좀 누리다가 조회수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근현대사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도 꽤 많기 때문에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신정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아니요 시간이 안 돼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갑신정변을 보려면 계엄파들의 이제 분화 네, 일단 이제 청과의 관계 그리고 계약 방법을 둘러싸고 좀 의견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김홍집과 이제 김윤식 중심의 이제 계약파는 청의 양문동을 모델로 점진적인 개혁을 좀 추구하는 온건 쪽이라고 본다면 김옥균, 박용효 중심으로는 어, 조금 더 빠르게 개혁을 다 바꾸고 싶은 그런 이제 좀 급진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단순하게 뭐 무기나 기술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제도나 그리고 사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수용을 해서 문물을 전체 다 문명을 개화해야 된다라는 어,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제 모델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급진 계합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일단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해도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고 재정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되게 갑갑한 거죠. 너무 갑갑한데 급진적인 개혁을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변이라고 하는 음, 좀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거죠. 방법은 우정총국이라고 지금의 우체국 생각하면 됩니다. 우정총국이라는 걸 개설 축하회, 그러니까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당시 일본 공사관의 경비 병력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하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새 정부도 구성을 하고 막 개혁안도 발표하면서 갑신정강이라고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청군의 공격으로 단 3일 만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3일천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이제 근대 국가의 수립을 지향을 했다라는 점인데 좀 한계점은 일본에 좀 의존했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백성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백성들과는 좀 괴리가 있던 그런 이제 그들만의 쿠데타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또 체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은 조선에서 이제 군 철수 그리고 출병 시 사전 연락하자라는 게 서로 약속한 그런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단이 돼서 음, 엄청난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텐진 조약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한번 우리가 청의, 힘을 빌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이제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조선인, 이 청의 내정 간섭을 좀 벗어나고자 러시아랑 이제 비밀리에 이제 협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즉,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랑 대립하던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면서 우리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항의,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2년 만에 철수하게 됐고, 그래서 거문도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이제,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너무 격화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선 중립화론이라고 하는 게 좀 대두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중립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스위스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선도 그냥, 워낙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니까, 그냥 중립국을 유지하면서 좀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인 이제,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립화론을 얘기한 사람은 바로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육일준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세계 정세에 굉장히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후에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벨기에도 사실 조그만 나라죠? 그래서 중국의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의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불가리아도 결국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존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존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같은 아시아에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과 화합하고 우리나라를 참석시켜 같이 중립조약을 체결토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꽤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중립국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왜 동학인가라고 하는 점이랑 그리고 왜 농민인가라고 하는 점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 명칭부터 보면 예전에는 동학난이라고 했어요. 동학난이라고 불렀는데 그 명칭은 뭔가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의 뭐 광신도들의 뭐 난이다, 뭐 쿠데타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고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그만큼 농민운동으로서 아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뭐 사상적으로는 일단 동학이라고 하는 게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동학은 붙어 있고요.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사회적 상황은 농촌 경제가 너무나도 파탄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쌀, 콩 등의 수출 증가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곡식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곡식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본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오히려 곡식값은 급등하게 되면서 농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막고자 방공령이라고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을 좀 개정을 해서 곡식이 이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법령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게 방공령이에요. 곡식의 유출을 막는 법령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를 고지하고 이제 방공령을 발표해서 수출을 막으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항의를 하면서 결국 방공령은 실패했고 오히려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배척 기운은 더 커져갔고 그리고 이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고 이런 뇌세에 막 의존하고 또 제대로 이제 탄간우리 처벌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제 동학을 중심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루어진 집회는 사실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집회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동학에 대한 탄압 그리고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당시 이제 교주였던 최재우를 사이비 교주라면서 혹세무민 한다고 처형시켜 버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신원을 좀 다시 명예를 회복해달라 그리고 동학 탄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집회가 이루어졌다가 근데 점점점 이 중심으로 많은 농민들이 모이게 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부패한 관리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외세에 대한 배척을 막 주장하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결국 농민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봉기에 처음 발단이 됐던 봉기는 전라도 고부 지방에 에서 일어난 고부 농민 봉기입니다.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수탈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러니까 행포도 워낙 어마어마했는데 얘가 이제 이제 저수지를 만들어요. 저수지를 만드는데 농민들을 다 동원해서 억지로 저수지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저수지에 물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농민들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 저수지에 물을 쓰려면 물세를 내라 라면서 막 물세를 받았다는 그런 희한한 이제 행포를 부렸던 애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결국 참다가 결국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됐고 이때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그래서 가나를 막 점거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제 정부에서 진상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병갑이 분명히 잘못했고 행포가 뭐 어마어마했는데 조병갑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당시 농민들의 처벌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산이라는 곳에 전부 다 모이게 되면서 이제 진짜 농민 전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게 요 백산봉기부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가부농민전쟁이라고 합니다. 1894년에 있었고요. 1차 봉기는 고부농민봉기. 이때는 수탈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했다면 요게 불지핀 게 오히려 정부의 이제 진상조사였죠. 진상조사 내용에 따라 이제 농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게 백산봉기고요. 백산이라는 곳에 모였기 때문에 백산봉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예 농민군을 조직을 하면서 반봉건 그리고 정치 개혁적 성향의 봉기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전투가 있지만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런 거 이제 승리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전주성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관군들에게도 엄청난 농민들의 힘을 보여주게 됐고 그리고 전주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제 조선 왕조 전주이시의 본관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굉장히 큰 단위의 요 성이라고 하는 걸 농민군이 점령한 걸 알게 되면서 당시 정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진압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결국은 청에 이제 원군을 요청을 했는데 써봤던 텐진 조약이 이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에 이거 해서 청일 양국군이 같이 파병이 돼요. 정부는 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청만 불렀는데 갑자기 일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양쪽에서 막 같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빨리 농민군하고 우리 화약 맺고 끝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전주 화약 전주에서 농민군이랑 정부가 이제 화약을 맺고 요때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요걸 이제 패정개혁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패정개혁안 요구를 수용한 것에 따라 전라도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직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다음에 농민들의 자치 개혁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막 추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이제 다 수습이 됐으니까 이제 청일 양구군에게 도라 가라라고 욕을 했는데
청은 그냥 돌아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처음부터 아마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정부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일본군을 물리쳐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봉기가 일어나요. 그게 2차 봉기입니다. 네. 그래서 1차 봉기가 반봉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 운동, 그러니까 일본을 물리치자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반외세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광군 정도는 뭐 그렇다 쳐도 일본군의 화력은 쉽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전봉준을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되면서 2차 봉기도 결국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면, 내정 개혁과 외세 침략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갑신정변이 위에서, 소수 이제 엘리트들 위에서만 이루어진 개혁 운동이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하층민, 일반 농민들, 엄청난 지지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개혁운동,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2차 분기로 결국 여러 지도자들이 잡히면서 강제로 진압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동학농민운동, 이 농민군이 결국 나중에 항일, 의병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독립군 활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요 당시는 뭐 실패였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실패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전개혁안에 여러 개혁 내용이 나중에 가보개혁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가보개혁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1893년의 무역량을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출이. 그만큼 우리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일본군에게 패배했고 공주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정말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요 농민군이 진압될 때 일본군하고 광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군, 조선의 정부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농민군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농민군은 일본군 몰아내자고 정부를 돕겠다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정부는 일본군이랑 손을 잡고 농민군을 같이 물리치는 아주 희한한 경우가 벌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